야, 재밌다, 야. 이거 엄청 재미네요, 저게. 야, 근데 저 왕건이 고구려 왕이지? 네? 뭐라고요? 고구려 왕 맞잖아. 에레이, 왕건이 어떻게 고그래요? 백제래요. 아, 근데요, 저 나오는 저 신순겸 저 사람은 누구예요? 맞다, 야. 그 추국이 발명하지? 추국이요? 경주에 있는 그 추국이요? 대단한 사람이네요. 이야, 저 사람 엄청나네. 공부 좀 하세요. 정답은 왕건은 고려의 왕, 신순겸은 고려의 장수입니다. 알겠죠? 야, 에이. 니 다 틀렸잖아. 왕건이 뭐 어느 나라? 뭐 신순겸이가 추국이를 발명했다고요? 야, 그만 짓거리고 저 시간 여행 보면서 그 역사 공부나 좀 제대로 하자고. 어? 그래요. 이 봐요. 네. 저 봐요. 자, 엄청 재밌네.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춘천의 역사 인물입니다. 목숨을 바쳐 군주를 지킨 장절공 신순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얘기 함께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시간여행 강원의 멘토, 강원대학교 김풍기 교수님. 고려시대 전문가입니다. 역사학자, 가톨릭관동대학교 최근성 교수님. 시간여행 강원의 수다꾼입니다. 호주 출신 한국인, 가톨릭관동대학교 최다미 강사님. 아나운서계의 장절공이죠. MBC 강원영동 김서영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의리를 또 지키는 또 이런 뭐 훌륭한 선배를 끝까지 지켜주는 의리. 그럼요. 김서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키워드를 소개해 주시죠. 네,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짜잔. 소명 제가 예. 굉장히 힘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보셨다시피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이 활입니다. 네, 활. 네. 네. 아니, 사실 우리나라가 활 잘 쏘는 건 뭐 얘기해서 뭐해요. 그렇죠, 그렇죠. 올림픽에서 메달을 휩쓰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우리 뭐 명절 되면 아이돌 양궁 선수권 대회 이런 거 그렇죠. 하잖아요. 예. 아이돌들도 그냥 카메라 관역을 맞추더라고요, 렌즈를. 김서영 아나운서도 그런 실력 갖고 있어요. 그런 걸로 하고 싶어요. 지금 네. 이야기 속에 나오는 활들은 이제 주로 양궁입니다만 맞아요. 김서영 아나운서가 들고 있는 것은 국궁이거든요. 지금 국궁. 예, 계량 네. 국궁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고 지금 화살을 또 들고 계신데 그러니까요. 사실 그 우리나라를 뭐 예전에 이게 뭐 좋은 의미로 그들은 불렀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네. 중국 사람들이 그 근대 이전에 네. 그 문자 유서 같은 걸 보면 오랑캐 이자를 큰 대자와 활궁자의 합성어로 그쵸. 봅니다. 예. 활이 이게 보통 이게 파워를 갖는 게 아니잖아요. 네. 또 우리 영화에도 활이 있었잖아요. 여러 종류의 활이 애기살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데 저희보다 훨씬 연륜이 깊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가 영화를 보면요, 드라마를 보면 화살이 날아오는 걸 칼로 이렇게 챙챙해서 다 막아내잖아요. 가끔씩 손으로 이렇게 잡기도 하고. 손으로도 참 이게 실제로 가능한 그 화살을 칼로 막는 게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교수님? 그건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네. 보통 화살이 이렇게 비행할 수 있는 거리가 대략 한 450m 이상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리가 좀 멀게 되면 네. 화살이 날아오는 거 보이죠. 보이고. 다만 이제 거리가 짧았을 때는 불가능한 얘기지만 거리가 멀리서 멀리 날아올 때는. 오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우리나라 그 활이라는 것은 예. 중국 기록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 중국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 이 활이 굉장히 유명해서 이 파괴력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센 활로 우리나라 활이. 우리나라의 주 이 군사력에서는
활이 으뜸이죠. 장절공 신순겸 오늘의 주제인데 이분도 그런 유명한 명궁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서거정의 신증동구 여직승남 기록 중에서 평산편에 가면 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활을 잘 써갖고 이제 신순겸이가 이제 나중에 이제 땅을 또 하사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외의 기록에는 잘 나오지 않아요. 예. 다만 이제 그 우리나라 그 대체로의 이 삼국시대의 기록은 가장 큰 기술이 뭐냐 하면 말 타는 것하고 활이에요. 네. 예, 이 창이나 검이나 이것보다는 대부분이 이제 이 나중에 결국은 이 신순겸 장군이 이제 기병장이 되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는 활에 대해서는 상당한 나름대로 그 실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자, 신순겸은 과연 얼마나 훌륭한 명궁이었는가? 저희가 재연 드라마를 통해서 그의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려사에 의하면 신순겸은 체격이 장대하고 매우 용맹한 성격이었다고 전해진다. 특히나 그는 활쏘기에 무척 능했다고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왕건과 신순겸은 무인들과 함께 황해도 평산으로 사냥을 나갔다. 삼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그때 마침 하늘에 기러기 3마리가 날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 누가 쏘아보겠는가? 어디 보자. 아이고, 저건 좀. 제가 쏴보겠습니다. 그래. 자, 쏘아보겠는가? 그래. 그래. 헌데 몇 번째 기러기를 맞출까요? 뭐라? 그래. 저 3번째 기러기를 쏘아보겠는가? 헌데 3번째 기러기에 어느 부위를 맞출까요? 왜야? 어디 보자. 그래. 저 3번째 기러기 왼쪽 날개를 맞춰보겠는가? 과연 신순겸은 해낼 수 있었을까? 이런. 역시. 빨리 갖고 와. 아이, 진짜.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어. 어찌 이리 귀신같이 활을 쏘는가? 과찬이시옵니다. 아니다. 이건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경지가 아니야. 네, 자네에게 후한 상을 내릴 것이야. 이런? 뭐가 좋을까? 그렇지. 내 이 근방에 논, 밭 300개를 하사하도록 하겠네. 자, 손 대대로 조를 받게 될 것이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게 끝이 아닐세. 내 자네에게 평산신씨의 성을 하사하도록 하겠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리하여 신순겸은 태조 왕건으로부터 평산을 관양으로 하사받고 평산신씨의 시조가 되었으며 그 땅을 궁이라 불렀다고 전해진다. 이 왕건 곁에서 호위를 맡을 정도라면 분명히 고려 제1의 무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되는데 활뿐만 아니라 칼도 잘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호위 무사인데 막 달려오는데 탁 꺼내서 야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1의 무사가 맞을 것 같은데 어떤 신분에서 이렇게 나고 자랐는지 궁금합니다. 그 신순겸의 신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기록이 별로 얼마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네. 고려사에 보면 고려사에도 사실 그렇게 길게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짧게 나오는데 신순겸의 원래 이름이 능산이라 그러거든요. 그 능력할 때 그 능할 능자에다 묘산자를 쓰는데 이름은 능산이고 광해주 사람이다. 그러면서 거기 주석에 뭐라고 돼 있냐면 광해주는 지금 말하자면 춘천이다. 이렇게 이제 그 주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신증 동국 여지승남
같은 요건 이제 그 아까 그 최 교수님이 이제 언급하신 문헌인데 이게 조선시대 기록이거든요.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은 곡성 출신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전남 곡성. 예, 전남 곡성. 영화로 또 화제가 네, 됐던 그렇습니다. 곡성. 네. 예. 그 곡성 출신으로 돼 있는데 그 이 신증동국 여지승남을 편찬한 사람들이 그 바로 앞에 고려사를 편찬했던 사람들하고 약간 겹치거든요. 네. 그런데도 여기에 곡성으로 썼다면 당연히 고려사를 그 고려사 편찬한 그렇죠. 그 기록을 봤을 텐데 뭐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신순겸이 이제 죽어서 나중에 곡성 지역의 성왕신이 된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거기 전해 내려오는 걸로 봐서는 아마 그런 곡성 지역에서 내려오는 전승 기록을 조금 중시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그 광해주 출신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기록, 훨씬 네. 더 많은 기록에 나오고 다만 이제 광해주가 춘천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수남 안정복 같은 분은 광해주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사람 은 광해주 사람이다. 예. 뭐 이렇게 해놓은 경우도 있고 이런데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나중에는 조선 후기, 그러니까 18세기 이후에 오면 아마 곡성 출신일 텐데 어떤 연유로 해서 그 춘천 쪽으로 이제 옮겨서 아마 살았지 않았겠냐. 예. 이렇게 이제 그 말하자면 약간의 타협점 같은 걸 찾는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출신은 그런데 네. 그 능할릉자를 어떤 사람들 이름에 주로 쓰냐를 조사를 해봤더니 주로 신라말 고려 초에 많이 나오는 이름이고 네. 이런 이름들이 대체로 그 지방 호족들 이름에 많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예. 아마 그런 쪽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마 그렇지 않고 유협의 무리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예. 또 어떤 분은 아마 농민 계층인데 이제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이제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여러 그 추정을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예. 저희 좀 전에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그 평산 신씨 성을 하사받는 건 언제 얘기예요? 아마도 이제 그 기록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그 드라마를 잠깐 봤지만 그 해주 쪽에서 평산 쪽이죠, 그죠? 네. 평산에서 이제 사냥을 하면서 이제 활을 잘 쏘고 결국은 거기에 일종의 말하면 보상으로 땅을 300개를 받고 성도 이제 신시를 받았다는 거 봤을 때 그 기록에 보면 태조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전에는 아마 이게 이제 그 고려가 서기 전이라면 아마 태조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마 그 태조를 쓴 걸 봤을 때는 이미 이제 고려가 건국된 이후에 그러한 사건이 아닌가. 아까 이제 보면은 이 왕건 자체가 우리 아까 그 영화에 보면은 저 기러기를 누가 쏠 것인가라고 했지만 그 왕건 자체가 이미 활에 대해서도 상당한 그 식견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왕건의 할아버지가 작재건이거든요. 이 작재건이라는 분이 활로 인해 갖고 결국 이 일종의 말하면 왕실을 왕으로 옮기는 가장 초석을 이룬 분이 바로 할아버지였거든요. 예. 예. 신궁이자 명궁인 신순겸도 결국은 이 고려의 후삼국 통일을 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공산 전투에서 결국 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공산 전투 어떤 전투였는지요? 공산이라는 게 네. 지금 그 대구 인근에 있는 팔공산을 네.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 왕건이 국예 정권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싸운 게 한 30년 정도 싸우죠. 네. 903년부터 한 935년 뭐 이런 때까지 이제 싸우니까 한 30년 싸우는데 경주를 침입해서 그 당시에 왕이 경예왕이었는데 네. 경예왕을 잡아서 결국 자결하도록 이제 하고 이제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을 네. 이제 세워놓고 자기는 이제 물러갑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왕건 입장에서는 이제 경예왕을 조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경예왕을 조문하면서 그 무렵에 다시 견원하고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게 팔공산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견원의 군대가 워낙 그 막강해서 이 팔공산에서 완전히 포위당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포위당해서 빠져나갈 길이 없고 거의 아마 기록을 보면 왕건도 거의 이게 끝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때 그 신순겸이
신순겸하고 이제 김락이라고 네. 하는 두 장수가 이제 나서서 그 왕건의 옷을 입죠. 그러니까 그 신순겸이 왕건의 옷을 대신 입은 거는 왕건하고 비슷하게 생겼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 왕건의 옷차림을 하고 이제 그 견훤의 군사들의 눈을 끄는 사이에 왕건은 도망을 간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신순겸은 왕건을 대신해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야, 이게 결코 지금 우리가 이야기로 하니까 이렇지. 김소영 아나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 보십시오. 마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장절공이니까. 그렇군요. 자, 신순겸이 이렇게 장렬히 죽음을 맞이하는 전투, 공산 전투.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는지 저희가 준비한 드라마를 통해서 잠시 그 현장 속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927년 왕건이 즉위한 지 10년째 되던 해 음력 9월 왕건의 충직한 신하였던 신순겸은 견훤이 이끄는 후백제군과 치른 공산전투에서 그만 전사하고 마는데 전투 초반 고려군의 승리가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 대체 왜 신순겸 장군은 목숨을 잃고 만 것인가?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를 침략하자 신라의 왕인 경예왕은 자결을 했고 이에 신라와 화친을 맺었던 고려왕건은 군사를 일으켜 개성에서 대구 팔공산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다. 그렇게 시작된 견훤과 왕건의 공산전투. 헌데 견훤의 계략은 예상보다 뛰어났으니 적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져 왔다.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어찌 이런 일이 절대 물러날 수 없소. 견훤의 군사가 목전까지 따라붙은 위급한 상황. 신순겸은 결단을 내리게 됐는데 이대로는 안 됩니다. 대왕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절대 물러날 수 없소. 나를 생각하십시오. 아니 될 말. 대왕! 정녕 방도가 없단 말입니까? 제게 묘안이 있습니다. 묘안이라. 제가 대왕과 외모가 비슷하니 제가 대왕으로 변장을 하면 대왕은 탈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에이, 아니지. 내가 더 낫지. 아니 형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 뭐가 돼요? 야, 너 형한테 지금 대드냐? 어? 형. 내가 지금 호감형인데 지금 뭘 똑같아? 그럼 좀 비호감이에요? 절대 아니래요. 그럴 수 없어. 대왕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성씨도 없는 미천한 제게 성씨를 내려주셨고 비옥한 땅을 주셔 식소를 거두게 하셨고 하여 그때부터 제 목숨은 대왕 것이었습니다. 부디 제 뜻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절대 그럴 수 없네. 대왕.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조국과 주군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한 신순겸 장군. 결국 서로의 옷을 바꿔 입고 마는데 어서 피하십시오. 어서. 어찌 이런 일이. 반드시 목숨을 보존하셔야 합니다. 생애 최대 패전을 겪은 왕건. 그가 이리도 가슴 아파했던 건 자신의 오른팔과 같았던 신순겸 장군을 잃어야만 했기 때문인데 왕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재촉했고 내가 고려의 왕건이다. 너희는 이곳에서 한 발짝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야. 으아!
왕건이 무사히 포위망을 빠져나간 사이 신순겸은 이내 견훤의 군대에 발견돼 견훤군이 쏜 화살에 맞고 쓰러지고 만다. 그들은 신순겸의 시신에서 머리를 베어가고 말았으니 이후 신순겸의 시체를 발견한 왕건은 크게 슬퍼하여 송악으로 철수할 때 참수돼 머리가 없던 신순겸의 시신에 금으로 만든 머리 모형을 끼워 넣어 장사를 지내고 장절이란 시호를 내렸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그 장렬히 전쟁 중에 숨을 거뒀으면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물러난 거 아닙니까, 왕건은? 그렇죠. 네. 그런데 신순겸의 시신을 수습하고 이렇게 묘를 만들고 이게 가능할지가 현실적으로 궁금해지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것은 뭐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기록 자체가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 기록이라는 게 이제 1636년에 지은 그 평산 신씨의 그 성부에 보면 그 중에서 이제 장절궁 선생의 그 쪽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납니다. 이제 그때 같이 함께했던 유건필이라는 또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장군이 이제 평소에 이 신순겸 장군하고 친분이 이제 많으니까 이분의 이제 몸의 생김새 이런 걸 잘 알고 있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신순겸 장군의 그 몸에 무늬가 있는데 그 무늬가 마치 그 북두칠성과 같은 그런 형상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전투에 가서 언저리를 아마 이렇게 뒤져보면 분명히 아마 그런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말로 인해서 그 신순겸 장군을 수습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습을 하고 좀 춘천에도 옮겼는데 아마 신순겸 장군이 고려에서 오랫동안 거기서 수년을 아마 진술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많은 세력이 있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다 묘소를 옮기는데 그때 이제 아마 묘소를 아마 제대로 옮겼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전 지금 말씀드리면서 잠깐 소름이 돋은 게 제가 신순겸의 후예인가 싶은데 예? 저 등에 북두칠성 점이 진짜요? 진짜 똑같이. 어머나, 저도 그래요. 누나 아니 신순겸의 후예들 이거 확인 가능한가요? 저 진짜 북두칠성이. 그렇구나. 근데 결국 신순겸을 그렇게 해서 춘천으로 묘를 쓰게 됐는데 실제로 춘천 외에도 묘가 있다는 얘기가 있죠. 곡성에 있대요. 전남 곡성에. 전남 곡성에도 예, 예. 무덤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두 개인가요? 곡성의 그러면? 그 용신단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건데요. 이게 그 기록 사실 그 봉분을 만들고 뭐 무덤 만들고 하는 건 기록에 별로 없어요. 예. 기록이 없는데 어쨌든 시신을 수습했으니까 무덤을 썼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보면은 설화에 보면은 전국에 신순겸 무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또 어떤 설화, 그러니까 춘천에는 뭐 지금 장절궁 묘소가 있으니까 이제 그건 뭐 확실히 있지만 그 강원도만 하더라도 춘천 와수리에도 있다는 전설이 있어요. 뭐 그런 전설도 있고 또 그 황해도 구월산에 있다는 전설도 있고 왜냐하면 평산을 관양으로 받았으니까 아마 그런 게 나온 것 같은데 또 대구 팔공산에 있다는 설도 있고 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그 시신을 수습할 때 그 견훤 군사들 입장에서는 그 왕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렇죠. 왕건의 옷을 입었으니까 왕인 줄 알고 머리를 베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 없는 시신 중에서 이제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쪽 발에 그 사마귀로 이렇게 북두칠성 모양이 있는 발이었군요, 사람을 등에. 네. 아니 뭐 후손들은 또 등으로 올라왔을 수 수도 있죠. 있죠. 네. 근데 네. 그런 거하고 비슷한 네. 거 아닌가요? 그 천주교 보면 중세기 때 그 유명한 무슨 성인 있었잖아요. 네. 그 성의 시체가 한 18곳에 있어요. 네. 아니 근데 그게 그런 게 되게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워낙 동아시아도 유명해서 있어요. 예. 그죠? 아니 그거는 그런데 이제- 최 교수님 그 말씀이 정확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저기 부처님 그 사례가 그렇죠, 여러 곳에 세계 각국에 봉안되듯이 이것이 이제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면 그 여러 가지 묘소를 만든 이 묘소라는 것이 실제 묘라는 것은 실제 그 일종의 주검을 묻어놓는 곳이고요.
그분의 유품이라든지 그분에 관계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땅 속에다 묻고 거기다가 이제 재향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무덤이 아까 그렇죠. 김 교수님처럼 많을 수밖에. 일종의 어떤 사당의 개념, 개념 뭐 네,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이제 되게 그렇죠. 강한데 그렇죠. 네.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왔는데 기록에 보면은 그 이제 머리가 없으니까 네. 나무로 머리를 깎아가지고 해서 이제 관에 넣어서 이렇게 뭐 봉안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에 나오는데 그 기록은 이제 조선 전기 그러니까 심통원의 그 기록에 나오죠. 기록에는, 그 네. 기록에 보면은 나무로 머리를 새겨서 광해주 소양강변 비방동에 장례를 치렀다. 그게 이제 지금 그 장절공 묘소가 있는 춘천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에 가면은 그 외가 쪽으로 아마 이제 그 인척이 될 텐데 그 당대 최고, 그러니까 19세기 최고의 명문 문장가였던 김조순. 네, 이제 그 글에 보면 신도비명을 김조순이 쓰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신순겸의 머리를 금으로 주조해서 이제 드디어 금으로 주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금으로 주조를 해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나면 분명히 여기 그렇죠, 또 노골 그렇죠. 위험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건지 헷갈리게 하려고 봉분을 세 개를 만들었다는 설이 있다고 거기에 그 비문에 나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곳곳에 무덤으로 추정되는 또는 무덤 또는 사당 개념의 그런 무덤들이 있고 이렇다는 것은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 그렇죠. 그대로 그냥 증거로 나타나는 건데 제가 만약 왕건이었으면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를 극진히 그래야 또 다른 또 보는 사람들이 그만큼 또 군주를 위해 자기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신순겸에 대한 대우는 정말 최고에 달했던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뭐 고려사 기록이 이 신순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개국공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신 또 아니면 국가에 이제 큰 공로가 있는 분들한테는 당근 이제 일종의 말하면 그 하나의 현창을 해야죠. 그래야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걸 모범으로 따라가니까. 근데 실제 보면은 그 태조 자체가 이 그 신순겸에 대해서 이제 그 후손들인데 그 자손들한테 벼슬도 주고 벼슬도 주고 그 다음에 역분전이라고 하는 일종의 말하면 그 개국 공신에게 주는 땅을 줬어요. 땅을 주고 성종 때가 되면 어떻게 되나 하면 이제 품수가 3품 이상은 이제 8대에 걸쳐서 주는 거죠. 이 8대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아들, 손자, 사위, 또 그 다음에 동생, 또 뭐 생질, 그렇게 해서 뭐 수양자, 뭐 등등 외손자까지 이렇게 주게 됩니다. 주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주게 되지만 실제로는 거의 다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고려 중기가 되면 귀족이 되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금수저가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서양도 똑같이 했어요. 조상님 한 분 잘 모시면 이렇게 이제 온 집안이 대대로 고려 시대 때 계속 그런 풍습들은 뭐 제도들은 있었던 당연하죠. 거죠.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그 이 태조 그 묘향에 배양이 됐다는 것은 역대 왕들이 거기 가서 이제 아련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신화가 아니라 자기 조상을 도와준 위대한 영웅으로 이제 추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순겸은 이제 고려의 개국 공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선 후기에 신순겸 사원이 건립되고 하는 걸 보면은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조선은 고려를 부정해야만 되는 나라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고려의 개국 공신인 신순겸을 막 이렇게 추앙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인정이 되고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시대에 그 반역을 저질렀던 사람이 시대가 바뀌면 충신으로 이제 추앙받는 경우는 역사에서 뭐 워낙 허다합니다. 허다한 게 예컨대 정몽주 같은 사람도 그 조선의 역적이지만 조선 초기 조선이 건국돼서 안정되자마자 정몽주에 대한 그 선양 사업이 이미 국가적으로 시행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충신의 구조는 늘 자기가 모시는 임금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구조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해야죠. 그런데 고려의 개국공신에 대해서는 조선이 그 사람들을 어떤 뭐 개인적인 선양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건 하지는 않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경우는 있죠. 조선 입장에서는 이제 왕씨를 몰아내고 세웠잖아요, 네. 나라를. 그래서 왕씨의 제사가 끊길 것을 이 사람들이 좀 우려해서, 왜냐하면 유교에서는 후사를 끊는 게 제일 악독한 네. 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왕씨의 사대를 이제 봉사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해주고 이제 그걸 이제 숭의전이라고 이름 붙여서 이제 국가적으로 해주는데 거기에 배양하는 인물로 신순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조선 입장에서도 뭐 구체적으로 뭐 신순겸을 따로 떼어내서 막 이렇게 뭐 숙모 사업을 벌이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 왕씨를 대우할 때는 예우할 때는 신순겸도 늘 포함됐다는 걸 봐서는 역시 그 신순겸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행적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봐도 이게 대단한 충신이었던 거죠. 이렇게 가치가 높은 그리고 이렇게 덕망이 높은 신순겸. 근데 그의 경망에 비해서는 역사적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점이 점점 더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바로 우리 강원도에도 신순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신순겸의 흔적을 찾아서 저희 시간여행 강원 제작진이 직접 춘천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춘천 소양강변에 자리한 아름다운 마을 서면. 박사마을로 유명한 곳인데요. 1963년 이래 150여 명의 박사가 배출됐다고 합니다. 약 10여 가구마다 한 명의 박사가 나온 셈이죠. 또 신순겸 장군의 묘소가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신순겸 장군은 춘천의 호족이자 태조 왕건의 의제이기도 한데요. 그의 시호에서 이름을 따온 사당 장절사가 건립돼 있습니다. 신순겸 장군님의 영정을 모신 곳이고요. 여기는 1년에 2번 제례를 지냅니다. 음력 3월 3일하고 음력 9월 9일 2번 제례 지낼 때만 저게 공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평소에는 이제 문이 닫혀 있고 여기에 있는 게 이제 표준 영정입니다. 장절사에 모셔져 있는 신순겸 장군의 영정은 1975년 운보 김기창 화백께서 새로 그렸습니다. 고려 궁전에 보관돼 있던 영정은 조선 세종 때 땅에 묻었고 대구 지묘사의 것은 불타버렸기 때문이죠. 또한 이곳은 고려시대 왕실의 사찰로 추정됩니다. 장절사 이전에 시대의 흐름으로 볼 때 원찰이 있었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국가의 공원을 세우고 직위가 높으신 분들은 산소 옆에 이 산소도 관리를 하면서 여기에 뭔가 이렇게 위패도 모시고 또 때에 따라서 제례도 올려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원찰 개념의 건물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제 논의들이 있습니다. 장절사 앞에는 장군의 사적을 기리기 위한 신도비가 서 있는데요. 1805년 후손 신대현이 세웠습니다. 비무는 순조의 사위였던 신대현의 외손 김조순이 지었고 글씨는 당대의 명필이자 후손인 신의가 썼으며 전액은 당시 좌의정이었던 서매수가 썼다고 해요. 발길을 돌리면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봉분 3개를 볼 수 있는데요. 장절공 신순겸 장군의 묘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구를 막기 위해 만든 새 봉분 중 어디가 진짜 묘일까요? 가문에도 내려오는 거는 확실히 여기다라고 내려오는 거는 저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기록에 내려오듯이 도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봉분을 3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라는 그 자체가 내려오는 게 아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신순겸 장군이 잠든 이곳은 우리나라 3대 명당 중 하나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도선대사가 왕건을 위해 점지해준 맷자리를 자신을 위해 죽은 의제에게 양보했다고 하죠. 혹시 이런 명당의 기운이 박사마을을 만든 것 아닐까요? 국가에 충성하고 또 주군을 모시는데 목숨까지 다하고 뭐 이런 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 근본적인 내면의 세계에는
자신한테 충실할 수 있는 그 의의가 소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신순겸 장군의 묘와 박사마을은 영특한 아이를 갖고자 하는 신혼부부들의 인기 여행지. 하지만 신순겸 장군의 의기와 충절을 느낄 수 있는 역사적인 장소라는 점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네요. 특이한 묘입니다. 이렇게 봉분이 3개인 묘, 이게 흔히 볼 수 있는 묘는 아닐 텐데요. 정말 도굴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걸까요? 이 도굴이라는 문제는 아마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도 이 도굴 문제가 늘 상존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간에 그 부장품이라는 것은 실제 이제 그 당시에 사용했던 아주 귀한 것들만 모아서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대비책이 늘 있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 묘를 3개 했다는 것은 아까 우리 김핑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이제 그 얼굴 모형을 나무로 제작했다가 이제 황금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 실제는 이제 그 신시내의 그 기록이나 아니면 그네들이 말씀하는 걸 보면 황금으로 제작했다고 하는데 그건 뭐 확실히 믿을 수가 없죠. 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다만 조금 더 추측한다면 우리나라의 그 왕건의 동상이 남아 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조 왕건의 그 상이 동으로 된 상인데 그 당시에 태조가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걸 황금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것은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머리가 황금으로 됐다 안 됐던 그거보다는 아마 그분의 시신을 거기에다 죽음을 놓을 때 여러 가지 폐물들 이런 것들은 아마 부장품으로 많이 했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후손들을 만나서 한번 제가 이렇게 그 당시에 면담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에 아마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 실제 도구를 했답니다. 일본 사람들이 도구를 했는데 도구를 이제 봉분을 하나를 완전히 파헤치고 2번째 봉분을 파헤치려고 그날 밤에 잤는데 정말 벼락이 쳐서 그 주모자가 그 자리에서 죽어서 다시 원상태로 해놓고 돌아갔다. 그런 이제 속설이 있습니다. 멋있어요. 이게 대단한 분인 거예요. 신순겸 이분은 정말 영험하죠. 태조 왕건이 내가 나중에 누리려고 했던 엄청난 명당을 양보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왕이 자기가 쓰려고 했던 정도면 어느 정도 명당일까요, 이게? 이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옛날에 이것도 이제 뭐 어떤 기록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전해 내려오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풍수 그러면 도선국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도선국사가 왕건을 위해서 이 자리를 잡아놨던 명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신순겸을 위해서 이 자리를 네가 써라 이렇게 해서 이제 양보해줬다는 이야기가 전하는데 그 풍수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의 3대 명당 중에 하나라고. 신순겸 명 자리가요? 네, 이 자리가. 그 풍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게 이제 뭐 어떤 분은 그 비룡승천형이라 그러고 또 뭐 어떤 분은 코끼리 형상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대체로 이게 그쪽에서는 괴등형. 그러니까 그 등잔불, 등잔불 놓는 그 괴등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괴등형은 보통 왜 그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장절공 묘소가 있는 데가 춘천시 서면인데 여기가 속칭 박사마을로 유명한 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지역의 인구 대비 박사 학위 받은 사람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박사마을인데 이 장절공 묘소가 있는 그 마을만 박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괴등형이라고 하는 게 등잔 밑이 어두운.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거기 그 계시는 분, 그 어른 한 분이 그런 말씀을 농담 삼아 하시는 걸 보면 확실히 이게 영험한 명당이긴 한가 봐요. 신순겸 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이건 저 학창 시절에 저도 고백컨대 이게 뭐 고려 예종이 지은 도의장가 여기까지만 하고 실제로 작품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도의장가 얘기 좀 해주세요. 도의장가는 제목 그대로 도가 애도한다는 뜻이고 이장은 2명의 장군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신순겸과 김낙이라고 하는 두 명의 장군을 추도하는 노래 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고려 예종 때인데 고려 예종 때가 이제 고려 시대로 보면 중기에 해당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화가 이제 가장 왕성, 아주 발달했던 뭐 이런 때고 한데 이 예종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시도 잘 쓰고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났던 분인데 팔관회를 하는 자리에 이제 갔는데 네. 이렇게 앉아서 구경하다 보니까 웬 허수아비가 나와서 춤을 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 저 허수아비는 뭐냐? 그랬더니 아, 저분들이 사실은 신순겸 장군과 김낙 장군입니다. 이제 태조가 이제 나라를 완전히 이제 정비를 한 다음에 이 팔관회하고 연등회는 이제 반드시 지내라고 뭐 유언처럼 남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팔관회 자리에서 열 때 야, 이 자리에 김낙하고 신순겸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서 없으니까 허수아비라도 만들어서 참여시켜라. 예. 이래가지고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이제 참석을 시켰대요. 그 앞에도 술과 음식을 갖다 놓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랬더니 그 잔치가 끝난 다음에 보니까 그 술이 다 없어졌더라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신이 내려와서 흠양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팔관의 자리에서 이제 늘 그 허수아비가 춤추는 공연을 아마 했었던가 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김낙과 신순겸 장군 얘기는 사라지고 잊혀지고 놀이만 허수아비 남는 놀이만. 그래서 저게 뭐냐.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기로서는 너무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 두 장군을 추모하는 노래를 지었는데 그게 지금 기록으로 향찰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고려 소교로 취급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향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향가라고 이제 부르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시간여행 강원의 마무리 순서는 역사가정 역사스토리 이프입니다. 오늘의 가정은요. 신순겸이 한번 돼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지금 역사적으로는 신순겸은 왕건과 옷을 받고 입고 대신 이제 순직하는 길을 택합니다. 근데 내가 신순겸이었으면 어떠했을까? 그냥 뭐 있는 그대로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늘 강조하지만 장절, 아나운서계의 장절공, 김서영 아나운서는 이 순간부터는 그 장절공으로서 이런 뭐 의리, 충심 버리고요. 버리고 일단 우리 적들에게 살짝 흘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왕건이랑 나랑 옷을 바꿔 입는다더라. 그 얘기를 얼굴이 굉장히 닮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 편 모르게 살짝 흘리면 저쪽에서 그러면 정말 왕건을 잡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옷을 바꿔 입은 나는 사는 거잖아요. 이제 저는 이 신씨를 버리고 왕건으로 사는 거예요? 왕씨로서 살아가는 거죠. 저는 김서영 아나운서가 저런 분인지 몰랐습니다. 최다미 교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챙겨서 중국으로 도망가서 제가 한류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제가 한국 음식점 세웠을 거예요. 제가 요리하는 거 좋아하니까. 적군을 현장에서 매수해서라도 야, 이 칼 비싼 건데 너 가져라 뭐 이러면서 좀 비켜줄래 이렇게. 장군 식당을 차리는 네, 거네요. 한국 음식은 어디 가나 인기 있거든요. 참 오랫동안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김서영 아나운서와 최다미 교수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도 새롭게 한번 느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합니다. 이 충격을 딛고 자 우리 최근성 교수님은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것이 한 개인의 어떤 의리, 충절 이것으로 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겠죠. 그렇죠. 네. 또 저가 말 그때 이프라고 하더라도 아마 그분을 따라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 그분의 뭐 도저히 목숨을 바칠 정도의 의지는 못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게 그 신순겸 장군을 위해서 제가 삼행시를 한번 지어봤어요. 좋습니다. 신순겸 갑자기 삼행시로 문 띄우기 전문가 또 김서영 아나운서가 오늘 띄워주시겠습니다. 신. 신이 내린 장절의 은덕. 숭이 전에 현창되니. 겸허한 선생의 넋이 만대의 빛나리라. 지금 신순겸 장군이 어디선가 지금 이 시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추모십니다. 예.
자, 이 앞에 두 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지금 이렇게 정리도 참 좋습니다. 네, 이 이제 시만 들으셨어야 할 텐데 네, 걱정이네요. 김풍기 교수님은 저를 어떻게? 편집해 주는 거예요. 어떤 답을 준비하셨나요? 아름답게 끝나셨으니까. 네. 제가 옷을 입고 대신 죽는 결심을 하기는 저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 왕건의 옷을 벗어달라 그러고 옆에 있는 병사를 입혀주고. 저랑 바꿔 입으시죠 말고 어서 벗으십시오. 그다음에 야 너 입어라. 입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러고 입히고. 자기도 그리고 이제 살고 왕건도 살고 그럼요. 일택하시겠다. 저도 살고 병사 왕건도 죽이고 병사를 대신 죽이고. 그 친구는 열심히 살아야죠. 도망가서. 뭐 사는 건 자기 몫이니까 운명이니까. 여러분 오늘 신순겸 장군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역사 속에 분명히 우리 기억 속에 또 배움 속에 있었던 인물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동안 잊고 살았던 인물 중에 또 한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새삼 해보게 됩니다. 바로 또 우리 강원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분이란 사실도 오늘 여러분께 산뜻한 즐거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금강산과 관독팔경을 덕폭에 정하오라. 야, 빨리 갖고 와봐. 가자. 이거 어떡하냐. 오케이, 하이. 성은이부터 가요, 성은이부터.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손 넣었어. 어찌 이런 일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다시 합시다. 에이, 야, 내가 낫지. 형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가 돼요? 야, 너 형이 나한테 대리냐 지금? 아니, 그건 아닌데 지금. 좀 야, 내가 호감형인데 지금. 그럼 전 비호감형이에요? 그럼 비호감형이에요.